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그 장자 논의할 것이 원래 처음부터 텍스트가 방대하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기존의 편견에 도전하는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 마무리도 해야 되고, 마무리가 아니라 앞으로 또 장자를 논의할 시간을 갖겠는데, 마저 이어서 해야 될 게 있어서 오늘 2부 한국 현대시의 절창들은 생략하고요. 생략이 아니라 다음으로 미루고 장자 2편 강의를 길지 않게 한 40분 이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부에서 지금 조금밖에 얘기를 못했는데, 이 장자가 이 국가 권력, 전쟁 권력, 폭력 권력에 희생되지 않게 민초들이 자기를 지키는 이러한 그 방법론을 그 우화의 방식으로 제시했다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장자하면 우리가 또 떠오르는 게 뭡니까? 유용과 무용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쓸모 있음과 쓸모 없음 많이 들어봤죠. 근데 장자는 항상 어느 쪽 편을 들었어요? 쓸모 없는 쪽의 편을 들죠. 그걸 사람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쓸모 있는 사람들이 쓸모없는 놈들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가치, 그들의 그 존재 이유, 그걸 논의하기 위해서 늘 무용, 쓸모없음을 강조해왔다 그겁니다. 실제로 1부에 내가 너무 심각한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아. 2부에서는 조금 재미난 얘기들 좀 섞어서 하죠. 이 장자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관심이 있는 그 민초들은 누구냐면, 민초들 중에서 이 비범한 민초들, 비범한 천민들. 우리가 천민을 등장시켜도 아주 무능력하고 게으른 천민을 등장시키면 그 가치를 얘기하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끼를 쓰는 사람, 도끼. 도끼를 쓰는 이제 그 도끼하고 큰 칼을 쓰는 사람들을 우리가 이제 도부수라고 하죠. 도부수라고 하는데, 이 도끼 쓰는 사람들이라든지 또는 그 백정, 그리고 호랑이 사육사, 이런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아까도 이청준 얘기를 했는데, 이청준의 소설 가운데에서 그런 인물에 관심을 표명하는 소설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청준 소설 중에 매잡이라고, 그 매잡는 사람, 그리고 소리꾼, 그건 서편제, 원래 그 서편제는 그 단편 소설을 이제 중편으로 바꾼 건데, 단편 소설에 이미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그 줄타는 그 광대, 이런 데 관심을 많이 갖는데, 저는 역시 이청준이야말로 그 장자의 영향을 제대로 이렇게 소설화한 작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또 한편으로는 좀 들어요. 주제의식도 좀 비슷하고, 비싼 데가 있고. 자, 그래서 조금, 좀 그 쓸모없는 놈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자가 관심 있는 건 또 도둑이에요, 도둑. 도둑 중에서도 유능한 도둑이 이제 역사적으로 많잖아요. 그 얘기를 좀 하겠는데, 이 장자는, 친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기는 있는데, 많겠어요, 적겠어요? 적을 거예요. 그 다음에, 장자는 처자가 있었을까요? 없었을 것 같은데, 나중에 자기 마누라 죽었을 때 얘기가 나와요, 마지막에. 마누라 죽었을 때 처음에는 그냥 가만히 있다가 하도 와서 사람들이 슬픈 척하고 슬퍼하니까 아주 즐겁게 그냥 띵까띵까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친구 혜시가 와가지고, 야, 그렇게까지 즐거워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그러니까 내가 뭐 특별히 즐거울 건 없지만 그렇다고 슬플 것도 없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쪽으로 가면 이제 너무 철학적으로 되니까 그건 다음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일단 그 장자 친구 중에 조상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조상이 그 군주에게 유세를 가가지고, 유세라는 건 군주한테 가가지고 이제 뭐 치국에 그걸
얘기하는 게 유세라는 건 알죠, 여러분들? 요즘은 유세 그러면 선거 유세를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그 중국에서는 군주한테 가가지고 그 부국강병 나라가 잘 되는 그 방책을 얘기하는 게 유세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세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객이라는 말이 원래 이 객이라는 말이 유세객의 줄임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군주들이 객을 얼마나 환대하고 의대해 줬습니까? 형식적으로라도 말은 안 듣더라도 여러분 유세객 중에서 가장 권위를 행사했던 게 맹자예요. 그 맹자는 그 군주가 그 맹자를 위한 대학을 만들어 주겠다. 엄청난 그 스카우트 제야를 했는데도 맹자는 인상 팍 쓰면서 기분 나빠하면서 떠납니다. 왜? 내가 이 나라 재상을 하려고 왔는데 그따위 거나 시켜? 하고 거절을 해요. 순자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가지고 그 순자 학당 같은 게 몇몇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 유가 중에서 순자의 그 글들이 가장 논리적이고 학구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 대신 폭이 좁지만. 그러니까 객하면 우리가 객은 항상 환대하고 우대를 하잖아요. 그 유세. 그 유세를 갔다 온 조상이 수레를 100대를 얻어 갖고 와요. 수레 100대 정도 얻으면 유세객 중에서는 파격적인 대우를 받은 겁니다. 최고의 유세객은 등용이 되고 그 뒤에 공을 세우면 그 땅을 받는데 수레 100대면 그 당시에 제후 제후가 수레가 한 1,000대 정도. 그러니까 만승하면 이 패권 제후, 천승하면 그냥 일반 제후. 그러니까 수레 100대 하면 이제 요즘지만 장관급 정도의 그 우대를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조상이 와가지고 이 자기 친구 장자한테 이제 쫑코를 주는 거예요. 뭐라고 주느냐? 자, 거기 그 2페이지에 보세요. 나는 뭐 와서 이번에 수레 100대를 받았는데 너같이 그렇게 인생을 그렇게 살아서야 되느냐 하고 이게 지탄을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장자가 친구한테 한 말을 제가 여기다가 지금 교재에 썼어요. 진왕이 병이나 의원을 부르면 통상 종기를 터뜨리고 부스럼을 없애는 자는 수레 1대, 치질을 핥는 자는 수레 5대를 얻는다. 치료 부위가 아래로 내려갈수록 더 많은 수레를 얻는다. 그대 또한 진왕의 치질을 핥아준 것인가? 그게 아니라면 무슨 수로 하사받은 수레가 그토록 많다는 말인가? 여기까지만 얘기해도 상당히 센 말인데 당장 이곳을 떠나도록 하라. 이렇게 면박을 줘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친구가 많이 있겠어? 생각을 해보세요. 그 평소에 말도 예를 들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아침 해가 떠오른다. 빛나는 햇살하고 감탄하고 있는데 야 인마 해가 뜨기는 뭐 해가 떠 지구가 자전하는 거지 뭐 옆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내 옛날에 정말 그 짜증나는 놈 하나 내 친구 초등학교 때 영화관에 갔는데 막 피가 나는 거예요. 막 피가 막 콱 쏟아져. 내가 조금 무서워가지고 막 그랬더니 야 인마 무서워할 필요가 뭐 있어. 저거 다 빨간 약이야 빨간 약 이런 거예요. 그럼 그런 놈이 친구 되기 좀 힘들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유일한 그 친구가 해시예요. 해시. 이 해시는 뭐 해 잘하고도 높여 불러요. 해 잘하고 높이 부르는데 만만치 않은 인간이지만 그래도 얘는 그래도 좀 재상이라도 한번 했다 그겁니다. 아까 그 위나라 양나라 그 재상을 했는데 얘는 쫓겨나요. 왜 쫓겨나냐? 새끼 재상이라는 놈이 쓸모가 하나도 없다 그거예요. 부국강병을 위한 얘기는 않고 맨날 논리적으로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이 해시의 그 논리 가운데 유명한 게 백마비마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백마비마. 무슨 말이냐? 백마는 말이 아니다. 사람들이 막 백마를 좋은 말이라고 예찬하니까
말이면 말이지 이미 백마, 흑마, 쪼랑말 이렇게 해버리면 그건 말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런 거 따지가 짜증나겠지 그 왕들이. 에이 쓸모없는 놈하고 좀 완전히 내쫓지는 않아도 이제 면직을 시켜요. 면직을 시키는데 이 해시가 평생을 두고 이 장자한테 한 말이 쓸모없는 놈이라는 말입니다. 장자한테 해시가 또 와가지고 에이 쓸모없는 놈.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결국 쓸모라는 게 장자의 생각에는 쓸모는 유용성이라는 건데 그 유용성이 뭐에서 생기는 겁니까? 야, 우리가 야 이거 쓸만하다. 어? 좀 노골적으로 얘기하면 멋진 남자나 멋진 여자가 지나가는데 쓸만한데? 그럼 뭐의 표현이에요? 욕망의 발현입니다. 욕망. 그죠? 무엇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 욕망을 달성할 수 있을 때 쓸모가 있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 같은 사람은 쓸모없다고 얘기하는 민초들에 대해서 그들을 변호하고 그들의 가치를 말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고 그것을 우화의 방식으로 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도부수 얘기를 했잖아요. 장석이라는 사람이 그 도부수예요. 도끼를 잘 쓴다 그겁니다. 그래가지고 자기 친구 영인이 있는데 얘들이 평소에 이런 걸 하고 놀아요. 그 영인이 코에다가 백토를 바릅니다. 백토. 하얀 흙. 하얀 흙을 바르면 둘이 내기를 해요. 이 영인이 도끼를 가지고 쫙 해가지고 백토만 살짝 벗겨냅니다. 도끼를 가지고. 그런데 그 내기가 뭐냐? 도끼를 휘두를 때 바람소리가 휙 나면 장석이 이기는 거고 바람소리가 안 나고 좀 덜 멋지게 이러면 지는 건데 매번 장석이 이깁니다. 백토를 도끼를 착 하는 백토만 착.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병들어서 이제 먼저 영인이 죽어요. 영인이 죽으니까 그런 그 천하의 도끼꾼이 있다는 말을 듣고 그 왕이 불러가지고 한번 시범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나의 이 기술을 받아줄 수 있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 거다. 그래서 못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장자하고 해시는 평생 두고 서로 말싸움 벌이고 논쟁을 해요. 그랬는데도 해시가 죽었을 때 바로 자기와 해시와의 사이를 이 장석과 영인의 사이에다 비유를 하는 거 보면 한편으로는 상당히 인정한 것도 있어요. 근데 둘 다 피곤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예를 들어 물가에 놀러 가가지고 장자가 이제 물고기들이 확 모여 놀고 있으니까 자 물고기들 즐겁게 놀고 있네. 그런 말 할 수 있죠. 그러니까 해시가 옆에 있다가 그냥 지나가는 법이 없어요. 야, 네가 물고기도 아니면서 물고기가 즐거운지 안 즐거운지 어떻게 하냐 이제 이게 따집니다. 짜증나시죠? 그러니까 장자가 또 가만히 있을 사람이에요. 야, 내가 아닌데 내가 저걸 아는지 모르는지 어떻게 알아? 이런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런 얘기들이 그 쓸모없는 것들을 변호하기 위한 이러한 그 장자의 철학적 그 일관성에 여전히 부합되는 것 중에 하나다 그겁니다. 근데 제가 얘기했던 그 인문학 강좌를 하는 그 사람은 이 장자를 어떻게 해석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매출입니다. 붕세가 되기 위해서 도전하세요. 암만 어려움이 있어도. 원래 그런 인문학 강의라고 포장된 강의라는 게 대부분 다 힐링 강의 아닙니다. 힐링이라는 말도 아주 듣기 싫은데. 그리고 노력하고 도전하라. 이게 다 요즘 말하자면 그게 무슨 그런 걸 뭐라고 그래요. 제가 자기개발. 제가 안 읽는 책 세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위인전이고 하나는 자기개발서입니다. 그런 식으로 끌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인류 대학이라는 대학생들이 수백 명이 몰려가지고 웃고 떠들고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회가 이게 특별한 그 어떤 혁명적 전기가 없이 제대로 이렇게 오래 지탱할지 아니면 이 조선 말기처럼 이렇게 쇠운기로 접어들지 참 여러 가지가 의문스러워요. 응? 그게 말이 됩니까? 장자하고 정반대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장자 인문학 강의를 하면서. 그러면서 뭐, 대북은 뭐, 편하고 자유로운 경지는 아닙니다.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대북이 되려면 태풍이 있고 바람이 있어야지,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바람이 없으면 대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바람을 맞이할 각오로 대북에 도전하세요. 막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말이 되겠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 친구들이나 또는 자녀들 이 강의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좀 그런 걸 좀 우리가 그 안내해야 될 필요가 좀 있다고 봐요. 이러한 그 해시와의 관계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쓸모없음을 변호하는 이 장자의 그 일관된 노선이 나타난다 그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해시가 재상으로 있을 때 또 장자가 한번 방문을 하니까 또 해시가 좀 긴장을 해요. 자기보다 더 머리 좋고 똑똑한 놈이 오니까. 그러니까 이제 긴장하는 것 같으니까 그 해시를 팍 연맥여버리는 발언이 그 다음에 또 나타납니다. 거기에 제가 담았어요. 자, 그래서 거기를 한번 읽어보면 그런 친구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남쪽에 원추라는 이름의 새가 있는데 그대는 아는가? 원추는 남해에서 날아올라 북해로 날아가는데 아까하고는 반대야. 북에서 남으로. 오동나무가 아니면 머물지 않고 대나무 열매가 아니면 먹지 않고 예천이 아니면 마시지 않는다. 마침 솔개가 썩은 쥐 한 마리를 얻게 되었다. 솔개는 원추가 자기 옆을 지나가게 되자 썩은 쥐를 빼앗길까 두려워 위를 올려다보며 꽥하고 소리를 질러댔다. 그대도 재상자리가 걱정돼 나에게 꽥하고 소리를 지른 것인가 해가지고 자기는 원추고 그 다음에 자기 친구를 솔개. 그러니까 장자 읽어보면 이제 해시가 먼저 죽어요. 죽은 놈한테도 그냥 이 새끼 이런 게 부족하고 살다가 이렇게 죽었구나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관됩니다. 장자는 한 번도 이렇게 타협하는 적이 없어요. 왜냐? 자기 주장대로 자기는 벼슬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후배들이 쓴 책이니까 체면을 좀 세워주려고 했겠지만 그 재상 자리를 제안받았던 이야기도 있어요. 제상받았던 이야기가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초나라 왕이 어마어마한 거북을 모셔놓고 귀중히 여기는데 왜 거북을 귀중히 여기냐면 여러분들 그 점 중에 거북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 점 치는 거예요. 여기는데 그런 거북도 있지만 진흙밭에서 뒹굴며 사는 이 거북도 있다. 너 같으면 어떤 거북이 되고 싶냐? 그 왕의 사신한테 당연히 살아있는 거북이 되겠다고 하지. 나도 그렇다. 그러니까 쏙 돌아가라. 난 그런 거 필요 없다. 이런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자를 제대로 읽었으면 장자를 비유하는 건 진흙밭에서 노는 거북이 장자지 무슨 붕새가 장자예요. 아니잖아요. 이 붕새는 이 쓸모없는 민초들을 허황되게 만드는 그 큰 거, 세상 사람들이 모두 최고라고 여기는 그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우리나라 실학자들, 홍대용, 박지원, 얘들 보면 우리나라 문학 좀 한다고 해가지고 허황되게 얘기하면서 멋들어지게 얘기하면서 꼭 장자의 표현만을 빌려다가 이게 그럴듯하게 이게 쓰는 그 글들을 보면 이게 바로 이게 여기서 나온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장자는 많은 영향을 줬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금 논의를 거기 장자의 망과 화도로 넘어가야 되겠어요. 자,
그러면 장자는 지금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게 소요유 마지막 장에 있는 내용이에요. 전혀 다른 얘기가 나와요. 붕세와는 다른 얘기가. 여기 2페이지 아래에. 자, 그러므로 저 지식은, 여기서 지식이라는 말은 사람을 의인화한 거예요. 지식을 의인화해서 지식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식이 많으면, 조선시대쯤엔 과거급제를 했으면 이런 뜻이 돼요. 한 관직을 맡아 공을 세우고 군주의 신임을 받을 만하다. 하지만 스스로 만족함이 매출하기와 다르지 않다. 나오잖아요. 스스로 만족함이 매출하기와 다르지 않다. 그는 세상의 평가에 초연하기는 하나 아직 무엇이 의존하지 않고는 홀로 서는 주체성이 확립되지 않았다 하고, 일단 지식이 출중한 사람을 주체성이 없는 자라고 얘기했죠. 자, 그런데 이러한 지식보다 더 한 수 높은 사람이 열자예요. 그 아래 나오는. 그 열자가 바로 대붕의 이미지와 흡사해요. 왜냐? 이 열자는 하늘을 날고 바람을 타고 15일 동안 하늘을 날아다니다가 내려오는 이런 비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런 비범한 사람에 대해서도 이 장자는 어떻게 얘기하는 걸 보세요. 열자는 세속평가와 세속행복에 초연하다. 대단히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 역시 아직 무엇인가에 의존하는 것이 있다. 그러나 바람 정도가 아닌, 아까 붕세가 날아오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있어야 된다고 했죠? 거기 소유 셔장에는 바다가 움직이면 날아오른다 그랬어요. 바다가 움직인다는 건 뭡니까? 거대한 바람이 분다는 얘기 아닙니까? 사실 바람이 있어야 나는 거예요. 바람 정도가 아닌, 그러니까 열자가 바람을 타고 하늘에 오르는, 그러니까 이 열자의 이미지가 붕세하고 비슷합니다. 바람 정도가 아닌 하늘과 땅의 바른 길을 타고 육기, 여기서 기는 이겁니다. 이 기자. 이거. 자, 육기의 변화를 조정하여 끝없는 경지에 논일 줄 아는 사람이면 의존할 것이 없다. 지인은, 이제 여기서 지인, 지극한 사람이죠. 지인은 자기가 없고, 여기서 자기 좀 어려워요. 지인은 자기가 없는다는 것은 욕망화된 우리가 중국어에서 이 오라고 나가 있고 아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오는 나를 잃어버렸다 이런 말을 해요. 자를 잃어버렸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지인은 자기 자신조차도 이렇게 초탈하는 사람이 지인이라 그겁니다. 지인. 그러니까 좋은 거예요. 그 다음 신인. 신인도 아주 뛰어난 말이죠. 신인은 공적이 없고, 공적이 없다는 건 뭐냐? 공적 같은 거에 관심을 두지 않고 초월했고, 그 다음에 성인은 성인이야 당연히 이거겠죠. 그죠? 성인은 뭐가 없어요? 명예가 없다. 그러니까 바로 이 소유용의 마지막에서 얘기하는 지인과 신인과 성인, 열자나 붕세가 아닌 진정한 이 인간은 지인, 신인, 성인이고, 이 세상에서 대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지식이나 그것보다 더 비범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열자는 뭐가 없다고 지금 장자는 얘기했습니까? 주체성이 없고 무엇에 의존하는 것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오늘 내가 제기한 장자는 자유인인가 자주인인가에 대한 그 애매모호한 무슨 절대 자유 얘기하면서 그 말도 안 되는 그 자유인 얘기할 게 아니라 자주인이라 그겁니다. 자기를 지켜야지 자주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까 자주의 의미를 주체라고 얘기했는데, 힘없는 민초,
쓸모없는 인간은 먼저 자기를 자기를 지켜야지 그 다음에 주체를 확립할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강의의 결론을 이 장자는 자유인이라기보다는 그 애매모호한 서구적 개념, 모양주의적 개념의 자유라기보다는 자주인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의 시대에 더 부합하고 일관된 장자의 논리에 더 정합되는 이러한 결론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장자가 세상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개인주의적으로 자기만 뭐 이렇게 뭐 도인처럼 행세했다 이런 오해가 심한데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았습니다.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그런 민초들에게 폭력적 국가 권력에 의해서 벌이는 욕망전에 뛰어들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뛰어들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한 번도 안 뛰어들고 과수원에서 집신이나 짜고 과수원 뭐 관리인 비슷한 거 하면서 평생을 살았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암과 삶이 일치됐다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이 장자가 이 쓸모없는 사람들의 그 비범함을 많이 얘기했죠. 그래 그걸 가지고 막 비유로 이 나무에다도 얘기하고 뭐 여러 가지 것을 다 얘기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가장 부러워하고 쓸모 있는 인간, 장수하는 인간을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해요. 그죠? 팽조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800살까지 살았다고 해서 모두가 부러워해요. 그 사람을 빗대가지고 어떤 나무는 봄, 가을이 각각 500년씩이다. 그 다음에 명령이라는 나무입니다. 명령, 이름이 명령. 그 다음에 대춘나무가 있어요. 대춘나무는 봄과 가을이 각각 8000년씩이다. 그걸로 보면 800살이라는 것이 그게 뭐냐 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유용하다고 하는 이 생명 연장 이런 것 자체를 아무것도 아니다 말 그대로. 다시 말해서 여름 한철을 살다가 죽는 쓰르라미, 하루를 살다 죽는 하루살이도 다 그들에게는 그만한 그 시간이 있는 것이다. 이거야말로 정말로 이 그 민초들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그 시대와 관련돼서 얘기할 때 이런 점에서 장자의 철학이 그리고 장자의 우화들이 가치가 있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육아와는 척지겠죠. 육아와는 척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내가 아까 노자 얘기를 했는데 노자는 법가예요. 법가에 아주 큰 테두리에서 법가고 실제로 사마천이 그 노자 한비 열전해가지고 한비자하고 노자를 같이 놔요. 그런 그 연구 경향도 한국에는 최근 들어서 왔어요. 무슨 노장 철학, 무슨 허무주의 철학, 뭐 이런 바보 같은 말들 옛날에 했었는데 노자는 시국의 도를 얘기한 제자법가의 아주 수준 높은 그쪽 법가로 쳐야되고 장자야말로 이 뭐 도가라는 말도 조금 안 어울려요. 그냥 장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육아를 비웃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장자를 읽다 보면 뭐 공자, 안회, 공자, 제자 얘기 무수하게 많이 나와요. 그걸 다 그냥 우화식으로 꾸민 거예요.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중국 도둑의 대명사가 누구죠? 이 도척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사마천 사기에서 도척 같은 이들은 끝까지 잘 살았는데 실제로 호의호식하고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막 사람의 간을 막 이렇게 사시미처럼 딱 먹고 이랬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 도척의 말을 빌어가지고 육아를 비판합니다. 아주 풍자와 조롱이에요. 풍자와 조롱이야말로 야유, 풍자, 조롱이야말로 이 장자의 특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유학적 가치, 유교적 가치에서 이 성이라는 말 많이 쓰죠. 그 다음에 뭐 지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용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의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인이야 공자의 아주 전매용어죠. 근데 도척의 말을 빌어가지고 도척이 아주 육아를 비웃습니다. 너희들은 툭하면 이거 얘기하는데 우리 세계에서는 우리 세계에서는 성이란 건 뭐냐? 우리가 가져와야 할 물건이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내는 능력이 성이다. 그 다음 지라는 건 뭐냐? 우리의 이번 활동이 성공할 것인지 실패할 것인지를 미리 아는 능력이 지다. 용이라는 건 뭐냐? 다른 놈보다 먼저 들어가는 놈이 용감한 놈이다. 의라는 건 뭐냐? 맨 마지막에 나오는 놈이 의다. 그리고 인이라는 건 뭐냐? 가지고 나온 것을 골고루 공평하게 나눠 먹는 게 인이다. 이런 식으로 육아를 통렬하게 비판을 합니다. 예. 근거가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 중국의 육아 철학이라는 것은 공맹은 그 플라톤식의 어떠한 존재 철학이에요. 그리고 서양에서는 God라는 말을 쓰지만 God, 신. 중국에서는 천이라는 말로 필적을 해가지고 그 천을 닮으려는 이러한 억압적 기제로 이 철학들이 사용된 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런 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는 육아를 철저하게 그런 식으로 조롱하고 풍자를 했다. 그런 이제 시간이 얼마 없는데 마지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자가 아까 내가 몇 편이라고 했죠? 33편이라고 그랬죠? 33편이고 4편, 외편하고 자편이 있어요. 자편 마지막이 응제왕편입니다. 근데 응제왕편의 맨 마지막. 사실 저는 그 응제왕편의 그 맨 마지막 그걸 읽은 지는 아주 오래됐어요. 수십 년 전에 읽었는데 어떤 놈 해설을 읽어봐도 이게 납득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응제왕 장자 얘기를 강의 중이나 대화 중에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거예요. 내가 납득이 돼야지 얘기를 하지. 그럼 그 응제왕 이야기는 뭐냐? 거기 보세요. 이런 겁니다. 맨 마지막 보세요. 3페이지. 남쪽 바다에 숙이라고 하는 왕과 북쪽 바다에 홀이라고 하는 왕, 가운데 땅에 혼돈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다. 숙과 홀은 때로는 혼돈의 땅에서 만났다. 혼돈은 그들을 잘 대접했다. 이에 숙과 홀은 혼돈의 은덕에 보답하고자 의논했다. 사람들은 모두 7개의 구멍이 있다. 얼굴에 이목구비죠. 그것으로 보고 듣고 먹고 숨을 쉬는데 이분에게만 혼돈에게만 없으니 구멍을 뚫어주자. 그들은 하루에 구멍 하나씩을 내주었다. 그러니까 눈 이틀, 귀 이틀, 코 이틀, 입 하루 이렇게 했겠죠. 그러자 7일째 되는 날 혼돈은 죽어버렸다. 이게 이 장자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고 물론 거기 한마디씩 해요. 학자들이. 납득이 안 돼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도리하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 근데 납득이 되는 얘기는 안 해요. 얼버무려요. 그냥.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여러분들 세계적인 중국 고전은 주가 너무 많이 달려요. 그 주가 원문보다 100배, 1000배예요. 그래서 주에 굴복하다 보면 우리는 헤맵니다. 그냥 주는 살짝 보고 나의 논리를 세워야 돼요. 일관되게, 합리적으로. 자, 지금 여기 남쪽 바다의 홀, 숙입니까? 숙이 먼저죠. 홀, 그 다음에 혼돈입니다. 혼돈. 벌써 이 혼돈이라는 것부터가
인의가 배제된 상태죠. 그런데 이 새끼들이 놀러가. 일로. 놀러가니까 잘 대접을 해줬어. 얼마나 고마우면? 사실 고맙다는 말도 믿을 수는 없지만 얘를 고마우니까 얘한테 좀 우리처럼 이 혼돈은 얼굴이 평면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목구비가 없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혼돈이겠지. 얘한테 눈과 코와 귀 구멍을 내주자 해가지고 하루에 하나씩 냈더니 7일째 된 날 죽어버렸다 그겁니다. 우리가 이 우화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그겁니다. 가장 손쉬운 해석은 이 7개의 구멍은 감각적인 것들입니다. 우리가 눈, 코, 귀, 입을 통해서 감각을 감지하죠. 시각, 청각, 후각, 촉각, 미각을. 그러니까 이걸로만 쉽게 해석을 하면 이 감각을 이렇게 그 위험시한 그런 얘기도 이제 그 외물에 대한 판단 이런 것들이 위험시한 이런 얘기도 장자에 나오지만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지만 뭐 그 정도 얘기를 하려고 이 거대한 이 저작물의 마지막을 장식했을까? 이건 부족해요. 그죠? 저는 이 숙과 홀은 당대 이 최고의 이 패권 국가를 로 떠올랐던 육아의 통치 논리와 법가의 통치 논리를 상징하는 건 아닐까? 이렇게 볼 수는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놈들이 너희들한테 좀 좋은 나라 만들어 주겠다고 해가지고 구멍 뚫어줬더니 다 죽이더라 그겁니다. 이걸 오늘의 관점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어요. 나는 이 숙이나 홀이야말로 이건 제국주의의 근대화주의입니다. 제국주의의 근대화주의가 꼭 이런 짓 하잖아요. 자기들하고 다른 나라 가가지고 얘들 문명화 시켜야 되겠다고 하나씩 개발해 주는데 결국은 그 나라 죽이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문학 예술 작품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 달리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예술일수록 그걸 가치 있는 예술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제국주의의 근대화 논리 또는 뭐 지금은 조금 시대가 없어졌지만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의 패권 논리 이런 것들이 강압을 해가지고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이 민족을 구멍 뚫어주겠다고 이목구비 내주겠다고 해놓고 죽여놓고 있는 그 인류의 이 현실 이런 걸 비판할 수 있는 우화로서도 충분하다. 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자는 이 내편과 외편과 재편에 대한 일관된 종합적 검토가 없이 그러니까 스케줄 텍스트가 방대하니까 강의에서 논의를 할 때는 일부를 가지고 논의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일부가 장자 33편의 전체 구조 속에 기여하는 일부로서 강의가 되고 논의가 돼야지 하나만 딱 따다가 이상한 무슨 뭐 절대 자유의 경지라느니 또는 붕세가 되기 위해서 그 비상하는 노력을 하라는 둥 매출하기를 벗어나라는 둥 이따위 장자를 논의해서는 이건 거의 미개적 수준의 책 읽기다 그겁니다. 그래 나는 권위 있는 유명한 그들의 해석과 해설을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오독과 꼴독으로 일관한 나의 그 독서에 훨씬 강한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오늘 장자 강의는 일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